김춘추는 어떻게 보면 폐위된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친가 쪽, 외가 쪽을 함께 보자면 김춘추는 가장 완벽한 왕이 오를 수 있는 혈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왕위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존재가 김춘추였습니다.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다고 여동생을 화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단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1번째입니다. 오늘은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김춘추와 김유신입니다. 경주는 다들 가보셨죠? 오늘 경주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삼국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그 인재가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겠죠. 그런데 이 김춘추와 김유신은 신라의 매우 특별한 인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유리천장을 뚫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과거에는 더욱 그러했겠죠. 지금부터 김춘추와 김유신이 어떻게 유리천장을 뚫고 신라의 인재가 되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을 만나러 가는 곳은 경주 IC와 가까운 곳입니다. 경주 도심에 첨성대가 있는 근처는 다들 가보셨죠? 첨성대나 대릉원은 다들 여러 번 가보셨을 텐데 여기 있는 무열왕릉 그리고 여기 김유신 장군 묘가 있는 이곳은 조금 도심과는 외곽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보지 못한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인물은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를 만나러 태종 무열왕릉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춘추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대왕의 꿈이라고요. 김춘추가 잠들어 있는 곳 태종 무열왕릉입니다. 태종 무열왕릉은 여기 앞에도 태종 무열왕릉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열왕릉비가 발견이 되면서 여기는 태종 무열왕의 무덤이다 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지만 그 무덤이 정확하게 누구의 무덤인지 알려진 곳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 태종 무열왕릉비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쪽에는 거북 모양, 이 부분을 귀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몸체에 해당되는 비신이 있어야 되는데 비신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윗부분, 머리에 해당되는 이수 부분이 있어요. 이 이수 부분에는 양쪽에 3마리 용씩 6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받들고 있는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북 모양의 귀부, 이 거북의 조각상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빼어난 조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북의 모습을 보니 거북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죠.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뭔가 자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듯 하기도 합니다. 거북의 입 아래쪽에 혹시 붉은 기운이 보이는가요? 거북의 턱 아래쪽에 붉은 빛깔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혹시 녹이 쓴 것이 아닌가, 녹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화강암이잖아요. 원래 돌에 그런 빛깔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북의 특징 중에 거북이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면 요 턱 밑이 여기가 발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적인 것을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돌의 붉은색 부분을 턱 밑으로 가게끔 조각을 한 거죠. 그런 걸 본다면 이 조각이 예사롭게 한 조각이 아니다. 정말 사실성을 바탕으로 조각한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거북의 발을 자세히 보면요, 앞부분에 거북의 앞발에 발가락이 5개입니다. 그런데 거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거북의 뒷부분은 발가락이 4개예요. 정말 그럴까요? 원래 거북은 물속에 있을 때는 앞발도 5개, 뒷발도 발가락 5개로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뒷발에 힘을 주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이 발가락 밑으로 뚝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그렇게 땅을 밀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포개게 된답니다. 그래서 뒷발은 발가락이 4개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거 역시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신라 사람들의 조각,
그 사실성, 그 조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이수 부분에는 태종무열 대왕지비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 덕택에 태종무열왕릉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있는 이 글자는 무열왕 김춘추의 둘째 아들 김인문이 쓴 글씨입니다. 김인문은 명필가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신도 있었더라면 그 명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이 비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과거의 사진을 보면 여전히 비신이 없는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비신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비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글귀에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쯤부터 이 비신이 훼손이 되고 깨져서 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신이 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비신 조각을 가져가서 선비들이 그걸로 벼루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태계 이황 선생이 굉장히 안타깝게 한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화강암인데 단단한 화강암을 어떻게 벼루를 만들지? 하고 생각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화강암으로 만드는 벼루가 아주 귀한 벼루라고 하더라고요. 태종무열왕릉이 있는 곳은 사학동 고분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태종무열왕릉 뒤편으로 무열왕릉보다 더 큰 고분이 4기가 나란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사학동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이 사학동 고분군 걸어서 다녀보자면 한참 걸리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잠깐 편집해 왔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구경을 해보시죠. 저 사학동 고분군 뒤편으로 보면 산이 하나 보이시죠? 네, 저 산이 선도산입니다. 저 선도산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보이의 꿈 이야기 속 산입니다. 김유신의 여동생인 보이가 꿈을 꿨다죠. 산 위에 올라가서 오줌을 놓는데 그만 서라버리 오줌에 잠겼다는 그 보이의 꿈 속에 있는 산이 바로 사학동 고분군 뒤편으로 보이는 선도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춘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입니다. 폐위된 왕의 손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김춘추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춘추의 할아버지는 진지왕입니다. 진지왕은 유부녀였던 도하녀를 후궁으로 삼으려다가 귀족들의 반대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왕의 손자가 김춘추입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외가를 보면요. 진지왕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진평왕의 외손자가 바로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 어떻게 보면 폐위된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친가 쪽, 외가 쪽을 함께 보자면 김춘추는 가장 완벽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혈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왕위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존재가 김춘추였습니다. 그런 김춘추가 어떻게 신라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왕위에 오르게 됐을까요? 일단 김춘추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김춘추는 잘난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배꼽 같고 말을 온화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큰 뜻을 지녔으나 말은 적게 했고 행동에는 절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모가 잘생겼고 특히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이 잘났다고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폐위된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동에 조심했던 거죠. 그리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김춘추가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 김유신을 만나면서부터였죠. 김춘추와 문희의 혼인은 김춘추뿐만 아니라 김유신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김춘추는 김유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춘추에게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김춘추의 세력 근거지였던 곳이 저기 대야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대야성은 지금의 합천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대야성에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야성이 백제군에게 함락돼 버린 거죠. 대야성이 백제에게 함락되면서 김품석과 함께 김품석의 부인이자 김춘추의 딸이었던 고타소도 함께 백제군에게 피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이들의 시신을 백제로 가져가서 감옥 밑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딸의 죽음에 그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던 김춘추는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김춘추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김춘추는 기둥에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앞에 사람이나 무엇이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거의 이성을 잃은 슬픔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춘추는 정신을 차렸어요. 큰 결심을 합니다. 김춘추의 결심이 뭐였을까요? 딸에 대한 복수였겠죠. 김춘추는 내 살아서 백제의 멸망을 보고 말리라 하고 백제를 멸망시키겠다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합천 유역으로 대야성에서부터 경주, 그 당시 서라벌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대야성의 함락은 신라의 위기이자 김춘추에게도 위기였습니다.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였기도 하고 그 사위였던 김품석이 역시 자신의 부하였던 거밀의 부인을 탐내다가 부하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대야성이 함락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야성 함락에 대한 비난이 김춘추에게 쏟아졌던 겁니다. 김춘추는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됐어요. 지금까지의 김춘추는 늘 몸을 낮추고 행동에 조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됐었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김춘추는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고구려로 가서 영계소문을 만나 신라를 도와줄 원병을 요청했던 거죠. 김춘추는 진골이었죠. 왕족의 신분입니다. 게다가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구려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는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를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속을 안으로 들어간 거였죠. 목숨을 자칫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추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자 했던 거죠. 김춘추의 요구에 고구려의 영계소문은 김춘추에게 신라가 빼앗아간 한강유역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신라가 위기였지만 한강유역을 돌려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김춘추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고 결국 이 일로 김춘추는 고구려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춘추가 아무리 위험하지만 무턱대고 고구려로 갔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춘추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김유신은 3천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국경까지 가서 김춘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신라군이 고구려 국경에 다다르니까 결국 고구려에서도 김춘추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김춘추가 고구려 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춘추가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관리를 돈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였죠. 그러자 고구려의 관리가 김춘추에게 토끼에 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얘기를 듣자 김춘추가 옳거니 하면서 영계소문을 만나게 해달라 하고는 영계소문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라로 돌아가서 우리 여왕을 설득해서 한강유역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나를 풀어주시오 한 거죠. 그렇게 고구려에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풀려난 김춘추는 이후 일본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일본은 사실 백제와 훨씬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에서도 김춘추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김춘추의 용모가 아름답고 담소를 잘했다. 김춘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에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죠.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려면 신라도 일본에게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백제가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백제가 일본에게 주는 것만큼 신라가 일본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일본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리고 김춘추는 결국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죠. 당태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김춘추는
당태종을 만나서도 지금 신라가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당나라에 가서는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신라로 도입하고 싶다. 그리고 당나라에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런 국학을 신라에도 세우고 싶다. 이렇게 품위 있게 당태종에게 아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태종의 환심을 산 거죠. 사실 신라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특히나 자신 역시도 큰 정치적인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여유를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 김춘추를 당태종은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춘추는 당태종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그 당시 당태종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실패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시성 전투 때문에 패배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고구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를 다시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김춘추가 당태종에게 고구려를 공격할 때 우리가 후방에 병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 거죠. 신라가 아래쪽에서 병참을 제공해 주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장기전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 김춘추의 제안에 당태종은 김춘추의 손을 잡게 됩니다. 당시 당태종이 김춘추를 얼마나 좋게 봤는지 당나라 기록입니다. 진덕여왕 2년 사신으로 간 김춘추를 만난 당태종은 그의 풍채가 늠름하고 아름다워 칭찬에 마지 않고 그를 신성한 사람으로 여기며 환대했다고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김춘추는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당시 신라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십자 외교 모습인데요.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고 신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위로는 돌궐과도 손을 잡고 있었고 백제는 아래로는 일본과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라는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된 상황이었죠. 그러니 신라를 구해줄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나당 동맹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김춘추는 신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김춘추를 외교천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덕택에 김춘추는 진덕여왕 사후 화백회의에서 신라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화백회의에서는 지금 덕망이 높기로는 춘추공만한 이가 없으니 실로 세상을 다스릴 만한 뛰어난 인물입니다. 하고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죠. 김춘추는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꿈을 키웠고 그 김춘추의 꿈이 신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열왕릉을 나오면 앞에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건너편에 김인문과 김양의 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김양인데요. 김양은 여기에 있는 김인문 그리고 김춘추의 후손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인물이고요. 제가 김춘추와 함께 추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이 김인문인데요. 김춘추의 둘째 아들입니다. 김인문은 김춘추가 나당 외교를 이끌어내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이후 멸망시키게 될 때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관계에서 일종의 볼모로 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김인문은 당나라 왕, 그 당시 당고종의 큰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외교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했던 거죠. 김인문의 무덤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김인문에게 여러 차례 큰 유혹이 있기도 했습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 다시 당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에 맞서 전쟁을 치르자 당나라에서는 신라 왕을 폐위시키겠다. 그리고 당나라에 있던 김인문을 신라의 새로운 왕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신라의 왕은 문무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인문은 문무왕의 동생이죠. 신라의 왕 자리를 놓고 두 형제를 이간질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김인문은 절대 신라의 왕위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인문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년 이상을 당나라에서 수기 생활을 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수기지 나쁘게 얘기하면 볼모와 다름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 신라와 당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가 김인문이었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데에는 이런 김인문처럼 높은 신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솔선수범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김유신입니다. 경주에서 김유신 장군 묘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김유신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제목으로 리더는 리더답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김유신이 신라 사회에서 어떻게 리더로 자리 잡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영웅을 낳는다는 말을 자주 하죠. 우리 역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을지문덕, 강감찬 이런 인물들이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그 두각을 나타냈던 영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유신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유신이 신라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느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살펴보자면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왕 이외에 뛰어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쓰는 열전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열전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김유신에 대한 열전을 쓰는데 무려 3권을 할애했다는 거죠. 김유신이라는 인물이 삼국시대, 특히 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 무덤에 도착을 하면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김유신 신도비입니다. 신도비를 보고 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김유신 장군묘를 만나게 됩니다. 김유신 장군묘는 크기로 본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무열왕릉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의 형태 그리고 그 무덤을 장식한 모습을 본다면 왕릉급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유신 장군묘를 조금 더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둘레돌을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돌에는 12지 신상이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시 난간석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본문의 주변에는 이렇게 둘레돌에 12지 신상이 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12지 신상은 24시간 동서남북 사방으로 무덤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릉 중에서도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는 왕릉이 흔치 않습니다. 경주에서는 모두 8기의 무덤뿐이에요. 그 중에 김유신 묘에 12지 신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12지 신상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탁본을 한 모습입니다. 12신들이 김유신 장군의 무덤이니까 무신의 복장을 하고 있을 법한데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김유신은 우리가 김유신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훗날 통일신라 후기에 흥덕왕릉 때 그의 공을 높이 봉하여 흥무대왕으로 책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 대왕으로 승격된 거죠. 그래서 김유신 무덤 앞에 가면 비석이 2개가 있는데요. 김유신 무덤에서 오른쪽에 있는 비석은 이렇게 생긴 비석입니다. 태대각간 김유신의 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든 거죠. 좀 오래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김유신의 무덤 왼쪽에 보면 새로 세운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개국공 순충장렬 흥무왕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이 비만 오면 글자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글자가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릉자가 묘자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원래는 김유신 묘였잖아요. 그런데 역사에서 통일신라 시기에 흥무대왕이라고 승격되었죠. 여기가 김유신의 무덤이니까 왕릉의 경우에는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있을 때는 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처음에 비석을 새길 때는 묘라고 새겼던 거죠. 그런데 김유신이 왕으로 승격되었으니까 릉으로 해야 맞겠다 해서 묘자를 다시 메우고 릉자를 다시 팠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재미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김유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야 출신입니다. 가야 출신이었던 김유신이 골품제가 엄격했던 신라 사회에서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김유신의 가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유신은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 구혜왕의 후손입니다. 구혜왕이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였죠.
구해 왕은 자신의 자식들과 금강가의 보물을 들고 와서 신라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해 왕의 셋째 아들인 김무력이 신라 사회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관산성 전투였습니다. 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를 승리로 이끌었고 백제 왕 성왕의 목을 벤 큰 공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연입니다. 김서연은 김유신의 아버지죠. 김유신의 탄생에는 부모님의 아주 절절한 러브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가야 출신이잖아요. 신라에서 진골 귀족의 신분을 받았지만 다른 진골 귀족들과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것이 김서연에게는 큰 핸디캡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김서연과 만명 부인이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만명 부인은 진흥왕의 조카예요. 신라에서도 아주 굉장한 성골 신분이었던 거죠. 그러니 두 사람의 결혼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뒤늦게 딸이 김서연과 눈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 만명 부인의 아버지 숙굴종은 크게 화를 냈답니다. 서연이 길에서 숙굴종의 딸 만명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에게 눈짓해 중매도 없이 야합하게 되었다. 서연이 만노군 태수가 되어 만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숙굴종이 그제야 자기 딸이 서연과 야합한 줄 알고 집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집 대문에 벼락이 쳐서 지키던 자가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만명이 구멍으로 빠져나와 서연과 함께 만노군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만노군이 지금의 충청도 제천이에요. 김유신의 부모님은 충청도로 사랑에 도피를 해서 김유신을 낳은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믿기 힘든 이야기죠.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대문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만명 부인의 아버지 숙굴종이 딸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도 신라 성골의 체면상 딸을 놓아준 것을 이렇게 미화해서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김유신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태어나자 만명 부인의 어머니 김유신의 외할머니가 김유신을 크게 후원해 주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이름난 화랑이 되었죠. 김유신의 집안은 가야 출신의 진골 귀족으로서 신라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에게는 자신이 꼭 성공을 해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겠다 이런 책임감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김유신의 1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10대라 그러면 인생에 친구가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죠. 김유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관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김유신의 어머니는 김유신에게 너가 그럴 때가 아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의 훈계를 받고 청관녀와 관계를 끊기로 합니다. 청관녀와의 관계를 모질게 끊기 위해서 술 취한 자신을 청관녀 집 앞으로 태우고 온 자신의 애마를 죽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청관녀의 이별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겠고요. 그만큼 김유신의 어깨에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김유신은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갈 사람으로 김춘추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김춘추와 축곡을 하면서 일부러 그의 옷고름을 밟아서 옷고름을 뜯어지게 했죠. 그리고는 옷고름을 꿰매주겠다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여동생으로 하여금 옷고름을 꿰매게 했습니다. 그 여동생은 언디 보희로부터 그 꿈을 샀던 동생 문희였었죠. 문희와 김춘추는 사랑에 빠졌고 결국 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다고 여동생을 화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대단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일이 선덕여왕의 눈에 띄게 되면서 왕실의 허락을 받아서 김춘추와 문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똑같은 진골이었지만 가야 출신의 진골과 신라의 정통 진골인 김춘추의 결혼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이제 자신의 실력으로 신라 사회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굳히기 시작합니다.
신라가 고구려를 침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낭비성 전투였어요. 이 낭비성 전투에서 신라가 크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적진을 향해 뛰어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유신이었죠. 김유신은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고구려 장수의 목을 베어왔고 이 일로 신라군은 사기를 높여 이 낭비성 전투를 결국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유신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후 김유신은 여러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김유신이 40대 후반일 때였습니다. 역시 백제와의 잦은 전투가 있었어요. 백제와의 전투에서 무려 7개의 성을 함락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승리하고 집 가까이에 돌아왔는데 백제가 다시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거의 집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집에 우물물을 떠오라고 하고는 우리 집 우물 맛은 예전 그대로구나 하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그대로 적진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병사들도 김유신이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전쟁에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사기를 드높이면서 그를 따랐다고 하죠. 김유신의 삶에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선덕여왕 말에 비담의 난이 있었습니다. 신라가 여왕이란 이유로 백제는 잦은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이 건강이 좋지 않자 선덕여왕은 다음 왕으로 자신의 사촌을 진덕여왕으로 후계를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러자 신라 사회에서 대규모 진골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을 이끌었던 이가 신라의 총리였던 상대등 비담이었습니다. 비담은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큰 반란을 일으켰고 많은 진골 귀족들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유신은 신라 왕실의 편에서 이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비담의 세력은 점점 규모가 커져갔고 비담이 자리를 잡은 근거지가 명활산성인데 신라의 궁궐이 있던 월성과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는 김유신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월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비담은 월성으로 별이 떨어졌으니 왕실의 큰 인물이 돌아가실 것이고 우리가 곧 승리할 거라는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란군의 사기가 드높아졌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김유신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허수아비 같은 짚을 뭉쳐서 불을 붙이고 그걸 연에 달아서 하늘 높이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죠.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요. 그러면서 김유신의 군대가 다시 사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담의 난을 진압할 수 있었죠. 그리고 김유신은 정치적인 위기에 빠진 김춘추를 돕기 위해서 대야성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위기에 빠진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김유신은 여기 암양주로 보내졌습니다. 암양이라는 게 지금의 경산입니다. 신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경산을 든든히 지켜야 됐던 거죠. 그래서 암양주에서 군사를 열심히 훈련시켰고 급기야 대야성까지 탈환하게 됩니다. 백제에 빼앗겼던 대야성을 탈환하고 백제의 장수 8명을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 그 8명을 백제에게 풀어주면서 그 대가로 백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백제의 감옥 바닥에 묻혀있던 김춘추의 딸 고타소와 사위 김품석의 시신과 교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김춘추는 유골이 된 자신의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춘추는 김유신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김춘추에게 김유신은 늘 고맙고 든든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춘추가 외교적인 성과로 자리를 잡고 왕위에 올랐죠. 왕위에 오른 김춘추는 자신과 문희 사이에서 난 딸 지소를 김유신에게 시집 보냅니다. 김유신은 그때 나이가 60이었습니다. 김유신은 누구하고 결혼을 한 건가요? 자신의 여동생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조카와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김유신은 김춘추의 꿈, 백제를 정벌하러 갑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은 5만,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은 5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계백의 결사대를 상대로 승리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창이나 방굴덕택의 그런 젊은 피의 희생으로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나당연합군과 합류하게 되죠. 당시 나당연합군과 합류하기로 한 기일이 있었는데 그 기일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왔던 소정방이 신라군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그러자 김유신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군과 먼저 싸운 뒤에 백제를 멸망시키겠다 하고 당나라군에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백제를 멸망시켰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 이번에는 고구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고구려 원정은 당나라가 중점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고 신라는 고구려 공격에 병참을 대는 것이 신라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라 군이 20만이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먹일 군량미가 엄청났습니다. 그 군량미를 임진강을 통해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 당시 갑자기 큰 추위가 닥치면서 병사들이 이 눈보라를 헤치고 고구려를 가기를 다들 주저했습니다. 임진강에 올라야 되는데 병사들이 주저하자 김유신은요,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먼저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노장의 이런 솔선수범, 이런 모습의 병사들도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기까지 전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당전쟁 중에 김유신 장군의 아들 원술은 성문전투에서 당나라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문전투에서 신라군은 크게 패퇴했습니다. 신라의 장수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러자 원술도 자신도 화랑으로서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고 하죠. 그런데 원술의 부하였던 담능이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를 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살아서 나중 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술을 설득했고 결국 원술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살아 돌아온 자신의 아들 원술을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의절한 거였죠. 훗날 원술이 매소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끌면서 신라에 큰 공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끝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신라의 사회 지도층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김유신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스는 개인의 탁월함을 추구하고 리더는 조직의 탁월함을 추구한다. 김유신이야말로 가야 출신의 진골 귀족이었지만 누구보다 신라의 탁월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김유신을 두고 문무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돼 그 공적이 많았다. 김유신 장군이 돌아가실 즈음 문무왕은 김유신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인에게 경이 있음은 물고기에 물이 있음과 같소. 그러자 김유신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왕께서 의심 없이 등용하여 의심 없이 임무를 맡겼기에 어리석은 소신이지만 약간의 공을 이뤘습니다. 라고요. 김유신은 그가 이루어 놓은 공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신라 사람들은 그가 천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죽고 난 한참 후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였는데요. 바다에 용이 나타나서 신문왕에게 대나무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천신이 된 김유신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면 어떠한 파도에도 신라를 구할 수 있는 피리가 될 것이다 라고요. 김유신 장군 묘를 보고 내려오면 뒤편에 숭무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두 김유신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무덤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김유신을 그 후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주에서 그 어떤 왕릉의 규모보다도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숭무전에서는 매년 3월과 9월에 춘향대제와 취향대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17일이라는 날짜가 김유신이 가야 출신이잖아요. 금강가야 출신입니다. 금강가야가 김해에 있었죠. 김해의 수로왕릉에서 3월 15일과 9월 15일 날 제사를 지내고요.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영왕,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죠. 구영왕의 무덤은 저기 산청에 있습니다. 그 산청에서 3월 16일과 9월 16일 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셋째 날인 3월 17일과 9월 17일에는 여기 김유신의 무덤에서 제례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숙무전에 여기 금산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금산제라는 곳에 가면 아주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국수집이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센과 치히로에 나올 법한 칼국수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센과 치히로에 나올 법한 칼국수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길에 이런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장면이 떠오를 법한 이런 터널로 길을 찾아 나가는 것도 김유신 무덤을 구경하고 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김춘추와 김유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춘추는 백제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김춘추의 꿈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가야 출신인 자신의 가문이 신라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렇듯 김춘추와 김유신의 꿈이 약소국이었던 신라를 삼국의 승자로 만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 역시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